왕비가 된 날 아버지가 처형됐다. 내 아내의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된다. 1418년 조선의 국모 소헌왕후가 화려한 왕비의 관복을 입고 입궐하던 바로 그날 그녀의 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서 사약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날 아버지가 사형당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해 매질을 당해야 했던 잔인한 현실.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은 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그저 침묵하며 지켜만 보았던 걸까요? 인자한 임금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냉혹한 권력의 민낯, 그리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가문을 도륙해야만 했던 차가운 정치적 계산. 이것은 한 성군의 업적이 아닌 한 여인의 피눈물로 세워진 조선 왕실의 가장 잔혹한 잔혹사입니다. 600년간 감춰져 왔던 그날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세종이 막 용상에 올랐던 14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위식은 화려하고 장엄하게 거행되었죠. 앳된 얼굴의 젊은 왕, 충녕대군은 이제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이 되어 근정전의 어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좌의 무게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상왕 태종 이방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지만 이는 완전한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후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에 가까웠죠. 당시 조선의 조정은 사실상 두 명의 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기묘한 형태였습니다. 공식적인 국정보고는 모두 임금인 세종에게 올라왔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 특히 군사와 인사에 관련된 최종 결재는 상왕인 태종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어전 회의에서 세종의 얼굴을 보고 정책을 논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태종의 의중을 향해 있었습니다. 젊은 세종은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저 아버지 태종이 미리 설계해둔 각본을 따르는 배우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왕의 권위가 온전히 실리지 못했고 그의 결단에는 아버지의 허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태종은 피의 군주였습니다. 수많은 정적과 심지어 형제들까지 제거하며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그랬던 그가 아들 세종에게만큼은 피를 묻히지 않는 탄탄한 왕도를 열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태종의 눈에 아들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성품이 어지러 성군이 될 자질을 갖추었지만 정치의 냉혹한 세계를 헤쳐나가기엔 다소 유약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들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잠재적인 불씨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지만 동시에 아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갔고 젊은 세종은 텅 빈 편전에서 홀로 고뇌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편안히 걸어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것인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고민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왕권의 시대에 한 인물이 서서히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바로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의 아버지이자 국왕의 장인이었습니다. 시몬은 본래 명망 있는 가문의 학자 출신 관료였습니다. 그는 태종의 신임을 받아 여러 중요한 관직을 거쳤고 마침내 그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면서 왕실의 외척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얻게 되었죠. 세종이 즉위하자 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영의정에 임명되며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권력자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의 집 앞은 권세를 좇는 관리들의 발길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조정의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시몬의 급부상은 그를 태종의 날카로운 경계선 위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태종은 평생을 외척 세력과 싸워온 인물입니다. 외척이 강성해지면 왕권이 위협받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그런 태종에게 자신의 사돈인 시몬의 존재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왕권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아군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그 칼끝이 아들을 향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시몬 자신은 결코 권력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직한 신하였고 사려 깊은 국구였을 뿐이죠.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의 장인이라는 그의 지위는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태종의 철권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었던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시몬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이 모든 움직임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궁궐 구석구석, 그리고 시몬의 집 주변까지 뻗어 있었죠. 그는 시몬이 직접 역심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는 개인의 의도만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왕권을 위협하는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몬이 명나라의 사은사로 떠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영의정이자 국구인 시몬이 사은사로 임명된 것은 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수많은 관료와 백성들이 도성 밖에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은 마치 임금의 행차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화려하고 성대했습니다. 태종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가운 결심을 굳혔을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세운 조선의 안정을 위해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시몬이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향하고 있을 때 조선의 조정에서는 그를 겨냥한 검은 음모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병조참판 조말생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는 태종의 오랜 신복으로 태종의 의중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말생은 은밀하게 상왕 태종을 찾아갑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태종 앞에 엎드려 충격적인 사실을 고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의 아우인 심정이 군사를 동원하여 상왕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실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끔찍한 역모의 계획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몬을 제거할 명분이었고 조말생은 바로 그 명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바친 셈이죠.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말생의 고변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체포하라는 어명을 내렸고 의금부는 피비린내 나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몬의 동생 심정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려 끌려왔습니다. 모진 고문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고 옥사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백의 끝은 결국 한 사람, 바로 명나라에 있는 시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역모의 배후 주동자라는 시나리오가 차곡차곡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태종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당연히 세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즉위하여 자신만의 정치를 펼쳐보고자 했던 젊은 왕에게 장인이 역모의 수괴로 지목되었다는 보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세종은 즉시 상왕인 태종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장인 시몬의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종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장인이자 신하가 꾸며진 함정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통감해야 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명나라에서 사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시몬에게 체포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의주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역적이라는 죄명 아래 포박당했습니다. 한순간에 국구이자 영의정에서 나라를 배신한 역적으로 전락한 시몬은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의금부로 압송되는 내내 그는 자신의 결백을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종이 설계한 거대한 정치적 함정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고, 시몬은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이자 자신을 지지해준 충직한 신하인 장인 시몬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 태종이 설계한 냉혹한 정치 현실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자신의 불안정한 왕권이 놓여 있었죠. 그는 왕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사실 젊은 세종에게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권과 인사권은 모두 상황 태종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종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시몬을 구하려 했다면 이는 곧 상황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태종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들을 폐위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세종은 밤마다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텅 빈 대전에서 홀로 앉아 그는 수없이 번민했습니다. 어좌에 앉아 아버지의 서슬 퍼런 결정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책상 위에는 시몬의 역모를 다룬 상소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글자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손으로 장인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이 비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분노에 차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기도 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왕좌를 지키고 더 큰 피바람을 막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는 물론 시몬이었지만 그의 딸이자 세종의 아내인 소원왕후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게 생겼는데 남편인 왕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 그녀는 중궁전 깊숙한 곳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켜야 했겠죠. 세종 또한 그런 아내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결국 태종은 시몬의 처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문서에 주저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붉은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그 순간 한 충신의 운명과 함께 세종의 정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종의 침묵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정을 끊어내고 오직 왕이라는 공적인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장인의 피를 대가로 비로소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희생이 어린 왕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선명했습니다. 한 인간의 비극적인 희생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 성군의 왕권, 여러분은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단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세종의 침묵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정을 끊어내고 오직 왕이라는 공적인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장인의 피를 대가로 비로소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희생이 어린 왕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선명했습니다. 옥좌에 앉아 아버지의 서슬 퍼런 결정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은 평생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결제 문서들, 그 위에는 시몬의 역모를 다룬 상소문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어느 글자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장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침묵이 결국 사형 집행장에 서명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세종의 고뇌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텅 빈 대전에서 홀로 촛불을 바라보며 그는 수없이 번민했습니다. 아내인 소원왕후의 슬픔 어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장인의 억울한 눈빛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분노에 차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기도 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면 그는 다시 근엄한 왕의 얼굴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의 슬픔과 고뇌는 오직 그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숙명이었고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냉혹한 정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는 물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시몬이었지만 그의 딸이자 세종의 아내인 소원왕후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 한나라의 임금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심정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을 겁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녀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중궁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밤마다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켜야 했겠죠. 왕비라는 자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비정한 자리인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며 함께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 또한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내의 아버지를 희생시켜야만 했던 왕. 그는 왕비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기조차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게 된 셈입니다. 부부로서의 정 이전에 군주와 신하의 딸이라는 비정한 정치적 관계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죠. 훗날 세종은 소원왕후를 지극히 아끼고 존중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마음에 빚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결국 태종의 붓끝에서 시작된 붉은 먹물은 시몬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세종과 소원왕후의 삶에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시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도성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백성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수군거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영의정이자 국구로서 백관을 호령하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했고 가문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최고의 권세 가문이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종의 왕권은 그 어떤 도전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피가 땅에 스며드는 것을 대가로 세종은 비로소 아버지 태종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척 세력의 발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왕의 장인조차 역모로 몰리면 가차없이 처단된다는 사실을 모든 신하들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는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태종의 마지막 경고이자 세종에게 물려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유산이었습니다. 세종은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쥔 왕권은 차갑고 비정한 피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란 이처럼 냉혹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군의 시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극적인 희생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은 장인의 피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왕권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치적 상흔과 개인적인 비극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권력의 민낯을 보았고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비정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야말로 유약한 학자 군주가 될 수도 있었던 세종을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이해하는 강력한 군주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닦아놓은 이 피의 기반 위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워나갑니다. 그는 시몬 사건의 희생자들을 신원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등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였던 소원왕후에게 평생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극진히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비극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세종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 예를 들어 훈민정음 창제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같은 눈부신 성과들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의 치세 초기에 발생했던 이 차가운 비극과 한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군의 빛나는 왕관 뒤에는 이처럼 무거운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 사건은 단순히 외척을 제거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 세종이라는 한 인간이 조선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끔찍한 성장통이자 피할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따뜻하고 인자한 이미지 뒤에는 이처럼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비극적인 결단을 감내해야만 했던 군주의 고뇌가 숨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역사 속 위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으며 그들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과 눈물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희생을 발판 삼아 이룩된 위대한 시대, 우리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끔찍한 비극을 딛고 세종이 어떻게 진정한 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가 펼친 눈부신 정책과 이상 국가를 향한 꿈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